네, 정주희 박사님, 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6.25 전쟁 와중에 또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또 나름대로 지금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4.19까지 아마 그 과정에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이제 또 전개가 되는지 그거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그 여순 사건 때 하고, 네. 6.25 전쟁 때, 네. 그리고 부산 정치파동 때, 그리고 4.19 때, 네. 4번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4.19 때 발동된 비상계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후에 군부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6.25 전쟁을 끝내서 우리나라 이제 사회 집단 가운데 군부가 그렇죠. 최대 영향력이 강한 집단으로 부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군사 원조 가지고 우리 뭐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이런 후진국가였으니까. 근데 그 군사 지원 이런 거는 다 군부를 통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런 군부가 정말 이제 엘리트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오늘날 상황과 달리 전쟁을 관리하나 위기를 관리하는 무력을 관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가벼이 여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도 이 군부가 상당히 부담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외국의 신생국가에서 그 군사 쿠데타가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도 군부가 결집해서 간단히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부산 정치파동 때도 그때 만약에 그 군부가 부산으로 군대를 출동을 시켰으면 대통령은 간단하게 무력화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선우종훈 검사가 거절하지 않고 용훈 장군이 주도로 됐으면 또 그렇게 대단히 일어났을 수도 있다. 군사력도 간단하게. 그때 부산에는 2개 중대 정도, 헌병, 공병 이런 사람밖에 없었는데 전투부대 2개 대대만 보내면 간단히 보내줄 수 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니까 군들이 대통령으로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군부를 분리해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를 3대 군부로 나눴는데 그 3대 파가 이제 함경도파, 평안도파, 그리고 이남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도파는 정일권, 네. 그리고 이제 평안도파 수장은 백선장, 그리고 이남파는 이형건. 네. 이 세 사람을 별을 4개를 다뤄가고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일납 참모본부. 지금 요새 제가 또 뭐 호남 뭐 진천 이런 대리하듯이 요새 남쪽에 보면 뭐 지역 감정이 지역으로 네, 그 시대도 비슷하네, 그죠? 그 시대에는 왜 이북 출신들이 강했는가 하면 북한에서 피난온 분들이 엘리트들이 많았으니까 엘리트들이 피난해서 여기서 먹고 살게 돼 군이 많이 있대였어요. 그래서 군부의 지도자가 그전에 군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낙동공수도 영남으로 피었으니까 거기서 군인들이 차출되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창군 세력 다음에는 또 영남 출신들이 그 전두환, 노태우 같은 영남 출신들이 또 많았어요. 그 새로 이제 육사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창군 세력이라 그러고 전두환, 노태우 때 군부는 신군부라 그러고 그 앞에 박정희, 김종필 때 군부는 구군부 이렇게 군부를 나누는데 그래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군부 영향이 크니까 군대를 3개로 이제 분리해서 컨트롤 하면서 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를 육군 특무부대하고 헌병 총사령부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육군 특무부대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의자 처리하고 방치분만 늘어나니까 독립부대가 됐고, 그리고 헌병 총사령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 밑에 네. 그 참모총장 밑에 헌병대학도 따로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헌병 총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사령관을 원영덕 사령관한테 맡겼어요. 원영덕 사령관은 부산 침치파동 때 큰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총사령부를 맡아가지고 대통령은 통보대장, 김창룡 통보대장. 그 당시 통보대장은 김창룡입니다. 그 김창룡 통보대장이 올라오는 정보, 그리고 원영덕 사령관이 올라오는 정보, 이 두 개를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기관은 두 개를 이제 상호 경쟁을 시키면서 군부를 통제해 나갔던 거죠.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이 구도가 무너진 게 1956년 1월 30일 날 김창룡 통보대장이 피살이 됩니다.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냐. 그 피살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1956년도 5월 15일 날도 정부 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직선제 개헌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리고 또 이제 1954년도에 헌법이 4.4 5.18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초대 대통령이 하면서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종신 대통령으로 바꿔가지고 51년도에 선거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승만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신익희 이 양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5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5월 5일 날 급사를 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통령 후보에는 이때 부통령 후보가 또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 요구 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선거받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대통령 돌아가시면은 바로 권력을 받는 사람이 부통령인데, 거기에 부통령 후보에 그 이승만 신복의 이기붕하고 그 장면이 대항을 한 거예요. 장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 되는데 부통령을 받느냐 이래 전부 긴장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일근 이 양반이 육군 참모총장인데, 정일근은 육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공국진이라는 인물을 육군 헌병사령관에 채용했어요. 공국진. 그러니까 공국진 이 양반은 그 정일근 최측근인데, 근데 공국진 이 양반이 좀 그 올바르고 뭐 이런 굳게서 그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이러면서 특무대 비리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무대도 육군 참모총장 정의연 산하고 이 헌병대도 참모총장 산하인데, 그리고 김창룡은 정의근하고는 자기는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밖에 안 보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직보하는 체제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헌병 사령관이 특무대 비리가 조사를 들어오니까 김창룡 부대장으로 봐서는 이제 적대 말로 이런 좀 건반진 사람이 있나 이래가지고 공국진의 비리를 조사를 하는데, 그거 걸린 게 그 당시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탄피 있지 않습니까? 탄피 그게 큰 이권이었어요. 이권의 허가를 받아서 탄피를 이제 그 매매를 하는데, 그 이제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올린데, 공국진 헌병사령관이 탄피를 일본으로 부정 수출하려고 그런다. 이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 무슨 말이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포살해라 이랬는데, 공국진은 아 이거 잘못된 보고다, 허위 보고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공국진 사령관은 참모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나, 이 통수권을 무시하는 아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정의근 참모총장하고 또 강문봉이 씨라고요. 이 쓰리스타인데 그 당시에 그 이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 김창룡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서 김창룡 특무대장을 해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무대에 있는 김창룡 특무대장 측근들이 네. 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김창룡 특무대장이 다시 대통령 찾아가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힘밖에 없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근무해라 이래가지고 일함을 했는데 김창룡 특무대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를 이제 목을 칠라고 했으니까. 그런 와중에 그 국방부 원명 부정처리 사건이라고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먼저 받은 원명, 그게 이제 소음을 받았는데, 소음. 예. 이 소음을 가지고, 그에 이제 이불, 뭐, 피복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야당에서, 국회에서 야당에서, 이 그, 원명 받은 이걸 부정처분해서, 그 당시에 자유당의 선거장으로 갔다.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김창룡 특무대장한테 그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30일이 김창룡 특무대장이 피사되는데 이날 대통령한테 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날 저격을 받아서 총살됐는데 아주 조사 결과 보니까 이 강문봉, 그 정일근 측근인 강문봉이 특무대 내에도 또 김창룡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허태영, 이진호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그 특히 허태영이가 또 신초식, 송영고 이런 그 저격수를 고용을 해서 살해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 조사 결과를 이제 그 조사한 거는 그 당시에 이형근 그 특무대장 피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이형근을 시키고 그리고 정일근은 연합참모부 의장으로 돌려놨는데 이형근 대장이 조사 결과를 이승만 대통령 보고를 하니까 정일근 참모총장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 강문봉 관련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근은 다치지 않도록 하였게 그 6.25 전쟁 때 큰 공로를 세웠고 외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양반들 이 사람이 이렇게 관련했다가 뭐 외국에 우리나라 적이다. 그래서 뺐다. 이건 이제 이형근 씨가 훗날 언론에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고 강민봉이야만 이제 그 언론인데 그 직접 그 행동했던 허태영은 총사당하고 강문봉은 무기징역으로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군부를 분리해서 통치하는 것은 한계가 왔다. 그래가지고 군부를 해체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정일권은 특기 대사로 내보내고 이영근은 예편을 시키고 백선년만 남겨놓고 그리고 특무대도 그 당시에 이제 특무대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특무대도 자체적으로 그 요원들을 반으로 감축을 하고 그러고 뭐 감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사태에 대해서 4.19가 일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여기 강문봉 씨는 감옥에 살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래갖고 4.19 때 대학생들한테 특무대를 견제한 영웅으로 숭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은 자유입이 돼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그 강문 박사는 1983년도 이분은 그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강문봉 양반이 1983년도 5월달 신동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의 정보기관 운영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때 결함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해보니까 야당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보가 많이 필요했을 거다. 그런 거 정보가 필요했다면은
그런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걸 특무대장 맡겨가지고, 김찬용 특무대장 말만 들었다. 그래서 김창룡 특무대장이 너무 과도하게 신뢰를 하니까 이 정보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보기관의 그 참 역사에서 예. 그 특무대에서 방첩대로 옮기기가 직전이죠. 예, 그래서 이름을 네. 그 이제 4.19 일어나서 방첩대로 다시 바꿨다가 네. 방첩대는 아주 박정희의 보안사령부로 국군 보안사령부로 다시 바뀌고 네. 70년대 중반에 국군 보안사령부가 나중에 또 기무사령부 기무사령부 됐다가 또 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 다시 방첩사. 다시 방첩사령부. 네. 그래서 요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 때도 보니까 여인영이라고 방첩사령관이 관여됐는데 네. 그 특무대부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권위주의 시대 때는 네. 군인들의 시대입니다. 군인들의 영향력이 특히 박정희 정부 때도 월남파는 가고 그래서 군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때죠. 그 비상계엄 때는 어차피 지금 방첩사가 네. 저희 수사단을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동수사본부가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도 생기게 되고, 또 비상계엄이 되게 되면 그 보안사 방첩사에서 항상 그 합동수사본부를 풀어가지고 검찰과 경찰과 그다음에 국정원, 지금 이제 국정원은 국내에 파도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그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계엄법에 네. 정부 수사기관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네. 그 수사 포고령 위반자들아 수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엄 관련해가지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6.25 6.25 전쟁 당시도 비상계엄을 살펴보았고, 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4.19 직전까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흐름, 그거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의 또 어떤 변천, 군정보기관이 일단이죠. 군정보기관의 어떤 변천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제 또 비상계엄의 역사. 네? 비상계엄의 역사를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19 혁명 때. 4.19 혁명 때 이제 비상계엄이 어떻게 또,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역할을 했느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정희, 김충필이던 5.16 주체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5.16으로 넘어가기 그 단계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대 때 비상계엄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과 이렇게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비상계엄,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6 그 당시 비상계엄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